푸틴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가 받은 반응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빠르며 훨씬 더 굴욕적이었다. 푸틴은 3월 1일에 키예프에 잔인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항상 그렇듯이 민간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3월 2일 밤에 우크라이나 드론과 해군 드론이 노보로시스크를 완전한 파괴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 사람들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피난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한 러시아 미사일이 공포에 질려 자국민을 공격하면서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집과 거리에서 갇혀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파괴와 공포는 너무 심각해서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러시아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에 절망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인 항공기의 위협으로 인해 소치와 크라스노다르 공항에서 약 100편의 항공편이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터미널 건물은 거대한 덫으로 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짐가방 위에 앉아있고 아이들은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남부 지역의 항공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공격의 피해는 민간인의 공포보다 훨씬 컸습니다. 군함, 대규모 석유 인프라, 그리고 러시아의 가장 신뢰받는 방공 시스템이 차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무인 항공기와 해상 차량의 조합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달성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규모 작전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확인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와 군사정보부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3월 2일 밤에 항구에 집결한 S-300과 S-400 대대를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총 12개의 활성 공중 방어 시스템으로 크라스노다르 주변에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항구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구를 보호하는 눈과 방패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들을 보세요. 방공 시스템이 패닉 모드에 들어가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모른 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추고 있는 목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복합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실패를 자신의 이점으로 바꾸는 것은 꽤 쉬웠습니다. S-300 PMUE 공중 방어 레이더, 판치르 SI 시스템, 그리고 흑계 함대에 속한 군함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순간 터키에서 이륙한 바이락타르 TB 정찰기가 흑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곰은 완전히 눈이 멀었다. 방패가 떨어지는 순간 작전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의해 확인된 공식 성명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절망 속에서 172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 타격 부대가 목표에 도달했으며 러시아 군사 교리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방어할 수 없는 정제 중심지에 주의를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항구의 군사 목표를 타격한 직후 러시아 전쟁 기계를 운영하는 셰브차리스 석유 터미널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시설을 손상시키는 것을 넘어 러시아의 수익원을 직접 차단하려는 높은 영향력의 전략적 작전이었습니다. 셰브차리스 터미널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수치를 살펴보면 충분합니다. 이 거대한 단지는 하루 약 70만 배럴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해상 및 수출 중심지입니다. 유종에서 추출된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곳으로 운송하고 대형 탱크에 저장한 후 유조선에 적재하는 것은 정교한 공학과 물류 체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 체인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를 목표로 했습니다. 국제뉴스 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터미널의 주요 적재 암 7개 중 6개가 직접 파격을 받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국영 독점 기업인 트랜스네프트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의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러시아의 해상 석유 수출의 5분의 1이 하룻밤 사이에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6% 감소는 즉시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글로벌 브렌트유 가격은 중동의 긴장감과 맞물려 즉시 8%에서 12% 상승했습니다. 항구 지역의 황폐 해짐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그 지역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급등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푸틴은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적에는 자체 항구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던 돈이 하룻밤 사이에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보로시스크의 복수의 불길은 러시아 석유에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닙니다. 도미노 효과는 빠르게 동쪽으로 모스크바의 동맹국들로 퍼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석유를 세계 시장으로 운송하는 대규모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도 이 혼란 속에 휘말렸습니다. 공격 위험과 항구의 기술적 불충분으로 인해 CPC 터미널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은 이제 동맹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의 경제를 인질로 잡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전략적 충격이 예상치 못한 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발전은 위기가 이제 지역 분쟁에서 글로벌 체스 게임으로 진화했음을 증명합니다. 흑해가 불타고 있는 동안 벨기에 특수부대는 프랑스 해군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아 영화 장면에 어울리는 작전을 북해의 차가운 물에서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짜 국기를 달고 항해 중인 유조선 에피라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의 일부였습니다. 이 블루 인베이더 작전은 러시아 전쟁 경제에 대한 서방 동맹의 접근 방식의 급격한 변화를 알립니다. 지금까지 이 유령 선박들을 늦추려는 시도는 서류상의 제재에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압수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의 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러시아 미수 네트워크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노보로시스크의 파괴와 북해에서의 이 압수 작전이 결합되면 러시아 석유 무역을 겨냥한 거대한 협공이 형성됩니다. 한편으로는 선적을 위한 항만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출항할 수 있는 밀수선들이 국제 해역에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협공은 심지어 크렘린의 가장 큰 고객들조차 대안을 찾도록 간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에너지 갈증을 겪고 있는 대규모 구매자들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 위험, 러시아 석유 공급 중단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사우디아라비아로의 회귀를 신호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크게 잃었습니다. 대규모 지정합적 포위가 진행 중이며 적의 경제적 생명선을 공격하고 동시에 내부와 외부에서 수익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정제적 차원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간적 측면이 있습니다. 푸틴의 선전의 초석은 안정과 안전의 약속이었다. 3월 2일 밤 이 계약은 도망치는 크림 함대가 피신하고 러시아 엘리트들이 휴가를 즐기던 손대지 못할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의 사람들 앞에서 폭발하여 하룻밤 사이에 전쟁 지역으로 변했다. 공포가 너무 커서 베냐민 콘드라티예프 주지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고 결국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의 문턱에 닥쳤다. 가장 큰 비극이자 전환점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시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보호해야 할 러시아 군대가 자국민에게 죽음을 내린 것이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방공 운영자들은 하늘을 덮고 있는 무인 항공기에 무력하게 발포하여 끔찍한 실수를 연발했다. 독특하고 현대적인 펜시얼 S1 시스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를 놓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노브로시스크 주민들이 잠들어 있던 아파트와 개인 주택에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을 포착한 민간인들이 녹화한 비디오에서 한 남자가 절망에 빠져 미사일 중 하나가 글로벌 회사의 위치를 타격했다고 외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통한 지역 조사에 따르면 비비오에서 언급된 글로발이라는 용어는 농산물 컨테이너 분류를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통해 처리하는 글로벌 그룹 회사를 지칭합니다. 이것을 더욱 놀랍고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것은 이 회사가 점령된 지역에서 훔친 우크라이나 곡물을 세계 시장으로 밀수하는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패닉에 빠진 러시아 방공이 자국 민간인뿐만 아니라
크렘린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밀수 인프라 중 하나를 스스로 파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은폐할 수 없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시장 안드레이 크라프첸코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8개의 아파트 블록과 9개의 개인 주택이 혼란 속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괴의 가장 명확한 그림에 도달합니다. 셰슈카레는 단순한 항구 시설을 넘어 전선의 탱크의 생명줄입니다. 이 대규모 작전이 전선과 러시아 군대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즉 첫 주 내에 전선의 러시아 기갑부대는 대규모 연료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대가 내부 정유소와 비밀 저장소에 일정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전술적 균형의 붕괴에 있습니다. 같은 공격 중에 항구 주변의 펜시일 S2 및 S300 레이더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러시아 지휘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터미널과 남아있는 흑해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이제 최전선과 크림반도의 중요한 단공 배터리를 해체하여 노보로시스크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전선에서 러시아 군인을 보호하는 하늘 방패를 얇게 만들어 그들을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노출시킵니다. 자신의 후방을 방어할 수 없는 군대는 전선에서 큰 약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적으로, 즉 다음 일주일에서 4주 동안 이 질식 전략의 경제적 파괴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의 하루 70만 배럴 용량 손실은 크렘린의 전쟁 예산에 매일 5천만에서 6천만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수출 수익이 아닙니다. 이는 새로운 포탄 생산, 드론 및 탄도미사일 구매, 그리고 전선에 있는 군인들의 급여와 장갑차의 예비 부품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러시아가 프리모르스크나 오스트루가 같은 발트해 항구로 석유 수송을 전환하여 이 병목 현상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체 경로는 엄청난 추가 물류 비용과 지연을 초래합니다. 예산 압박이 목을 조이면서 러시아의 공격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새로 배치된 부대에 중화기를 무장시키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며 요새화 작업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전쟁 기계의 톱니바퀴는 자금 부족과 물류 붕괴로 인해 마모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렘린에게 악몽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타격을 받은 모든 석유 터미널은 국내 연료 위기를 심화시킵니다. 이는 희소한 연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탱크, 장갑차, 포병 부대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 디젤 비축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들의 공포와 잠재적인 사회적 폭발을 막기 위해 도시의 주유소로 갈 것인가. 연료가 군대로 향하면 도시의 혼란이 심화되고 푸틴의 권위는 그의 국민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의문시될 것입니다. 연료가 민간 소비로 향하면 이는 전선의 러시아 군대의 이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그들을 움직일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목표로 만들고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공격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재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적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간 흑해에서의 세력 균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에 직면하여 크렘린의 해군력 신화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함대의 현재 취약성은 사실 일련의 전략적 후퇴의 결과입니다. 이 붕괴의 첫 번째 주요 충격은 2022년 4월에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 순양함이 흑해에서 침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해군력의 불가침, 심리적 갑옷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균열이었습니다. 압박의 물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 조선소를 미사일로 직접 타격하여 건조 중인 잠수함과 상륙함을 파괴했습니다. 크림반도가 더 이상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끊임없는 불의 고리는 러시아 지휘부가 나머지 함대를 러시아 본토의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더 동쪽으로 철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마고라 VO 드론에 의해 세르게이 코토프 순찰함이 침몰한 것은 위협의 범위가 이미 확장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현재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해졌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더 이상 함대가 피신할 수 있는 항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격을 입은 러시아 경제의 주요 생명선입니다. 한때 흑해를 지배했던 함대는 이제 붕괴된 방공 시스템을 가진 항구에서 자국 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해양 역사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포위 및 질식 전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업데이트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